몇 년 전 은퇴해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요즘. 그런데 발이 좀 불편해 보이죠? 작년 8월이었습니다. 황당했죠 그냥. 아니요. 내게도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작년 8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뒤에 이제 등산로도 걷고 또 운동장에 올라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일하는데 발목, 발가락 이런 쪽에서 찌릿찌릿한 어떤 진통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서 시작된 통증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갈수록 계속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졌어.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으니까 통풍 맞습니다 하면서. 그날 이후 양섭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불만 스쳐도 발이 아파 잠에 들지 못하고 처방해준 약을 매일 먹고 있지만 통풍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정작 이제 내 몸에 이렇게 통풍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무슨 그런 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통풍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옛날부터 이 통풍을 질병의 왕이라고 불렀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잘 생겨서 왕의 병이라고도 했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과잉으로 쌓이게 되면서 그 요산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분해되며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보통 요산은 혈액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혈액 내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체로 결정화가 됩니다. 결정화된 요산이 혈액을 따라 흐르다가 콩팥이나 관절 등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적절한 요산 수치는 얼마일까요? 정상적인 요산의 수치는 남자의 경우는 4에서 7mg/dl가 정상 레벨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3에서 6 정도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럽니다.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 요산이 고체 상태로 결정화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 수치 6에서 7 사이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이루고 6 이하가 되어야 요산이 쌓이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예. 요산 수치가 몇이라고 들으셨어요? 9.인가 예? 9.2요? 요산 수치가 진짜 높으셨네요. 게다가 통풍은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통증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 심한 데가 보는 것 같으면 오른쪽 큰 발가락 바로 요 옆에 지금도 조금 지릿지릿하게 만지면요 그렇고 발바닥 쪽에 많이 저리고 뭐 바늘 찌르는 듯이 그냥 막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프다 해도 제가 이제 깨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발가락하고 이런 사이에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풍인지는 모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는데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셨다고요? 얼마나 아픈 병이길래요? 통풍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문을 여닫는 진동에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양이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통증을 느낀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요산의 모양이 이제 아주 조그만 그 현미경으로 봐도 조그맣게 보이는데 바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바늘이 관절을 콕 찔러 갖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없다가 관절에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는 이 요산 결정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착각을 하게 돼서 이걸 없애려고 백혈구가 총동원이 됩니다. 결정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요산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많은 백혈구들이 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폭탄처럼 터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섭님의 몸 상태는 현재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디 관절이 제일 아프세요? 이제 오른쪽 그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이죠. 예. 통풍이 심하면 이제 뼈가 녹아나는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 소견입니다. 발의 변형도 없는 상태고. 오, 다행인데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엑스레이 가지고는 이분은 초기 통풍 진단은 못합니다. 골 스캔을 봐서 침범된 관절이 발만 있는지 발목에도 있는지 무릎에도 있는지 보는 게 이제 골 스캔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몸 전체를 보면서 뼈와 관절의 병변을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골 스캔 검사랍니다. 예, 이렇게 오른쪽 엄지발가락하고 왼쪽 엄지발가락에 조금 이렇게 까맣게 된 게 통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흔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증이 있었던 부위가 확실히 까맣게 보이네요. 이게 왼쪽 엄지발가락인데 엄지발가락의 요 부위, 요 부위. 역시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발가락 부위를 초음파로도 들여다봤습니다. 요거 하얀 게 뼈고 하얀 거 바로 위에 까만 게 연골이고 연골 위에 하얀 줄이 이렇게 기찻길 모양으로 바여 있는데 요게 요산이 깔린 겁니다. 뼈 위에 요산이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건 통풍밖에 없거든요. 양섭님, 쌓여있는 요산을 눈으로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나시나 보네요. 자, 두 번째 귀하신 몸. 아이고 잘했어요. 한창 활동량이 많은 2살 아들을 둔 김진영님입니다. 아들. 엄마 상어 뚜두두. 그런데 아이랑 놀아주는 진영님, 자세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죠.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가 아예 되진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최단계고. 그래서 양반 아빠 자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릎 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팔도 불편하신가 봐요. 최근서부터 좀 왼쪽 팔꿈치도 이제 발작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심했었을 때는 이제 아예 이 팔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혼자 거의 일주일 동안 좀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다리와 팔, 관절 곳곳이 아프다는 진영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심각하네요. 발가락 곳곳에 불룩하니 혹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발가락 변형이 급격하게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3살 때 처음 듣게 됐었죠. 이제 처음에 제가 통풍이 온 거는 엄지발가락 쪽이었었는데 이렇게 발만, 그러니까 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12년 전 첫 통풍 진단을 받은 진영님. 그 사이에 가정도 이루고 아빠도 되었지만 통풍의 고통은 진영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였습니다. 그렇지. 아빠 주세요. 껄껄껄껄껄껄. 게다가 곧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아빠 팔꿈치 아프대 이거 봐. 저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애 무게도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고 저는 더 배는 더 불러오고 하는데 마냥 제가 다 안아줄 순 없잖아요. 아빠가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팔꿈치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해서. 한창 육아할 시기에 아빠가 아프면 불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예, 아기는 한참 이제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놀아주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안 되겠구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작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었어요. 2-3달에 한 번 정도 좀 무리를 했다 싶었을 때 이제 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30대가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그 주기가 발작이 오는 주기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발작이 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걷고 너무 아파하고 아예 일어서질 못하고 하니까. 발작에 발 변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일까요? 통풍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는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는데 우연히 검사한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이후에도 계속 요산 수치가 높다면 심각한 통증 발작이 갑자기 찾아오는 2단계 급성 통풍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 통증이 다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간헐기 통풍 3단계가 되는데요. 증상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작이 찾아올 수 있어 2단계, 3단계는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채로 이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발 변형이 일어나는 4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됩니다. 진영님은 현재 4단계인데요. 발 상태가 이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신으시죠? 얘는 애초에 시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지금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지금 구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있고요. 슬리퍼도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풍은 왜 주로 발에 많이 오는 걸까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엄지 발가락에 제일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무릎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발등에 잘 생기느냐 하면은 요산이 피를 타고 내려갔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으로 변해야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변하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면 잘 변해요.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요산 그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귀끝 그런 데가 잘 생기게 되죠. 진영님의 몸 상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발 좀 한번 볼까요? 발 모양이 어떤지. 아이고 결절이네요. 이게 하얀 게 다 요산이거든요. 이 요산 결절이라고 그래. 이걸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고 전신 골 스캔이 온 몸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거가 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왼쪽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오른쪽에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발목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무릎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도 뼈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했던 무릎, 팔꿈치, 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네요. 이게 12년 동안 쌓은 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왼쪽 새끼발가락인데 여기는 덩어리가 이만큼 차 있고 여기 물도 차 있어요. 이 까만 게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 위에 요산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보이고. 아이고, 볼록했던 발에는 큰 요산 덩어리가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산 덩어리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만성 통풍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밀환, 뼈가 녹아난다는 소견인데 이게 지금 골밀환이에요. 뼈가 녹아나 있습니다. 이게 녹아나 있고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뼈가 얇아져 있고 여기는 좀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아, 뼈에 구멍까지 방치하면 더 큰 변형이 오는군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져요. 뼈가 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니 진영님 심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그 피 검사를 보니까 요산 수치가 9.9로 굉장히 높아요. 아, 요산 수치도 여전히 높고요. 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 드시고 요산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요, 진영님? 약을 먹지 않았다고요? 꼬박꼬박 듣지는 않고 좀 심해졌을 경우에만 좀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면은 멀쩡하다 보니까 자꾸 약 먹는 걸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통풍은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약을 평생 먹고 또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그런 질병인데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통풍 발작이 지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약을 먹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38% 정도밖에 안 돼요. 통증 발작이 갑자기 왔다가 또 거짓말처럼 사라지다 보니 많은 통풍 환자들이 약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답니다.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요산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면은 발작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을 먹었는데 발작이 더 심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요산 떨어뜨린 약을 처음 쓰다 보면은
몸속에 피 속에 있는 요산이 떨어지면서 이 덩어리로 있던 그 요산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서 백혈구가 잡아먹기 쉬운 조그만 그 결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면서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를 이동 발작이라고 해요. 이동 발작. 요산이 이동하면서 발작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발작이 나든 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계속 드셔야 평생 드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발작이 오면은 소염제를 드시든 진통제를 드시든 그걸 추가로 먹어서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먹던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통풍약은. 아셨죠, 준영님?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통풍이 생기는 거는 가족력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가족력은 없나요? 딱히 가족 중에 아버님 뭐 네. 삼촌 그런 음식은 주로 어떤 거를 드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보통 그냥 제가 몇 끼마다 진영님의 식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영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네요. 각종 나물 반찬에 제육볶음. 평범한 상차림인데요. 그런데 진영님 가만 보니 고기 반찬만 드시는데요. 나물 같은 반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요. 아하, 뭘지? 급기야 반찬 접시까지 아내 앞으로 옮겨놓습니다. 밑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전혀 안 먹어서 거의 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매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지독한 육식파시라고요. 물 줄까? 거기다 슬그머니 꺼내오는 저것은 아니 오후에 애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 밥 먹자 일단. 알았어, 밥 먹자. 나물도 먹어 이제? 야 아빠도 안 먹는 걸 너가 먹네? 그러게요. 2살 희재도 이렇게 잘 먹는데. 자기 아들은 나물도 먹는데 나물도 좀 먹고 해야지. 일단 한 잔만 좀 먹으면 안 될까? 한 잔만.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저랑 희재랑 잘 때 몰래 이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걸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기와 술. 그런데 이런 식습관 진영님만이 아닙니다. 문 앞에까지 갔다 오는 것 같으면 술 마시고 싶은 거야.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양섭님.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야, 병 따는 소리. 밥 대신 술로 배를 채울 정도로 애주가시라고요. 아침에 2병, 오후에 2병, 뭐 참 술로 갔다가 하루 6병. 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결제하기 40만 원, 50만 원대. 40만 원 정도. 어우, 이건 좀... 그 전부터 직장 다닐 때부터 술은 많이 마셨어요. 술은 많이 마셨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더욱 이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퇴직 후 적적한 시간을 술로 달래다 보니 점점 더 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술, 통풍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술을 드시는 환자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모두 다 요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의 성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붙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알코올은 요산이 콩팥을 거쳐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시켜 혈액 속 요산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간 술은 다 종류를 막론하고 통풍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풍에는 특히 맥주가 제일 안 좋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맥주에는 그 향기를 내게 하는 호프라고 있어요. 그 호프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은 퓨린 섭취가 많이 되면서 요산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퓨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퓨린이 나오고 다시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통풍 환자는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3배에서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 관절염과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통풍과 동반된 질환, 뭐 만성 신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좀 목숨을 위협할 만한 나쁜 병들이 밑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관절염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무서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갖 합병증이 동반된다는 통풍. 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혈관이 건강한지, 혈관에 기름때가 껴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곳으로 이곳을 검사하면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30대인 진영님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이가 젊어서 혈관이 건강해서 그런데 40대, 50대 가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동맥경화가 또 생기고 또 중풍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젊어서 아직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쪽은 지금 보면은 60대 양섭리의 혈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두꺼워진 부분이 이게 내경이 100%라고 그러면은 한 19.1%, 18%가 좀 좁아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 그러게요. 혈관이 좁아졌네요. 통풍의 합병증인 동맥경화가 지금 뭐 연세도 환갑이 넘으시고 그러셔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드려야 통풍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통풍 검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렇게 세 분의 각종 정밀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남자분이네요. 통풍은 남자만 걸리는 건가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강력한 요산 배설 촉진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군요. 하지만 완경기 의에는 여성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모두가 통풍에 대해 더 주의해야겠네요. 물론 치료에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데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요산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풍약을 먹는다고 뭐 위안을 가지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통풍 발작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중풍이나 심근경색증 또 뭐 지방간, 뭐 간경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통풍 탈출을 위한 2주간의 맞춤형 솔루션. 그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강현주 영양사라고 합니다. 통풍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뭔지 배워봅니다. 퓨린이 가장 많은 음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장 부위, 그 다음에 진한 고기 국물. 주로 고단백의 기름진 음식들이 통풍에 안 좋군요. 통풍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두부, 감자, 양파, 저지방 요거트. 과일은 퓨린이 낮아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등푸른 생선은 통풍에 안 좋은 게 맞나요? 사실은 등푸른 생선이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거든요. 하지만 퓨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면 좋으시죠. 뭐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쵸? 아니 뭐 먹고 살지? 뭐 풀만 먹으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이 통풍 식사는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적당하게 드시라는 거거든요. 퓨린 함량이 높다거나 뭐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몇 끼 적절하게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 피하되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군요. 세 분 모두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통풍을 잡기 위해서는 금주도 필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금주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주 해방 일지라는 걸 드릴 거거든요. 내가 하루 동안에 술을 얼마나 먹는지를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금주일기도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통풍에 좋은 식습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 세포로 가득 차 있던 몸이 근육 세포로 조금 변하게 되고 또 체중이 줄어들면서 지방 세포 안에 있던 요산 성분, 요산의 전구 물질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이든지 허리라든지 거기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뭐 아플 정도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통풍 탈출을 위한 2주간의 맞춤형 솔루션. 이번에는 운동입니다. 가르쳐드릴 통증 운동 전문가 지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시거나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절을 쓰지 않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건으로 하는 운동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팔꿈치는 몸통에다가 딱 붙여보시고 그 정도로 한번 너비를 잡아주신 다음에 팽팽하게 한번 딱 당겨볼까요? 팽팽하게 쭉 팽팽하게 그렇죠. 멈추고 다시 팽팽하게 쭉 힘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숨을 안 쉬세요. 숨은 꼭 쉬셔야 됩니다. 등척성 운동할 때 숨을 참게 되면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은 절대로 참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숨 쉬듯이 쉬면 되는 건가요? 네, 숨 쉬듯이 저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시는데 팔에는 힘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건을 이용한 하체 운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동작은 우리 하체 운동인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길게 끝에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발 중앙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발 중앙으로 한번 밟아주실까요? 네.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 주셔가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밟으면서 손 꽉 쥐고 한번 밀어볼까요? 쭉! 그렇죠. 둘, 셋. 쉬운 동작일수록 정확하고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 옆에서 보실 때 제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 허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쓰지 않게 처음에 잡을 때부터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팔도 어깨도 얘를 그냥 놓지 마시고 딱 힘 주셔가지고 넘겨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준비 5초 셀게요. 시작! 5, 4, 3, 숨 쉬세요. 1, 시작! 5, 수건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작들이죠. 5, 4, 관절에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는 좋은 상하체 등척성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통풍 운동 중간중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옆으로 하나, 둘, 물통을 셋, 들고 넷. 할 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도 배웠습니다. 비만은 통풍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니 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 역시 꼭 필요합니다.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할 통풍 생활 수칙. 이것만 잘 지키면 통풍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겁니다. 세 분 다 잘하실 수 있겠죠? 퇴근 후 운동 중인 진영님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막상 해보니까 엄청나게 무리한 운동은 아닌데 다 끝나면 땀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등에 옷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이게 효과가 상당한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셋, 넷, 둘, 둘, 셋. 아이고 아빠를 따라 희재도 열심히 하네요. 운동 후에는 틈틈이 물 마시기 미션도 클리어. 자기가 세팅만 해. 난 뭐. 식사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 채소가 가득하네요.
고기 반찬은 좀 줄이고 계세요? 엄청 줄였죠. 거의 평소에 먹는 양의 거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월남쌈인데요. 그러니까 야채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월남쌈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오면은 이제 샐러드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소도 먹은 지 이제 일주일도 돼가고. 희재 이거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 희재도 신기한가 봐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빠 화이팅입니다. 희재 이거 맘마. 고기만 찾던 진영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간 약을 소홀히 했던 진영님 이제는 약통에 넣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풍약은 이제 평생 먹는 거라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지금 먹고 있습니다. 금주일기도 꾸준히 쓰셨다고요? 그렇다면 진영님에 대한 아내분의 평가는? 물을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운동 60분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는 하고 있는 것 같고 70~80%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 7, 80점 진영님 끝까지 솔루션 잘 지켜주세요. 공원을 씩씩하게 걷고 있는 이분 양섭님이신데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또는 오후날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예전에는 잠깐 걷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셨는데요. 이거 훨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예. 확실히 활기가 생긴 양섭님. 동네 친구분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요새 운동 좀 한다더만.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좀 좋아진 것 같네. 살도 조금 붙은 거 같고. 아버님 술 드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새 제가 전혀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한 잔 하자 해도 전혀 안 자실락하고. 그거 없어지셔서 아쉽지만 저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아쉬운 점이 있고 한데 그래도 형님이 술은 안 먹고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먹고 싶네. 밥을 거르고 술을 찾을 정도로 애주가셨는데요. 빼곡히 채워진 금주일기를 보니 정말 열심히 실천하시는 게 보이네요. 그래, 아픔도 고통도 당면에 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다. 겪어보니 못할 게 없다는 걸 새삼 되새기며 더욱더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노력해 소중한 내 몸 더 건강히 챙겨나가며 통풍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물 마시기도 잘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해요. 이 주간의 솔루션이 끝나고 다시 찾은 병원. 세 분의 귀하신 몸,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양섭님입니다. 예, 어떻게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생활습관 개선하기 2주 전에는 요산 수치가 6.9로 조금 높았었는데 6.7로 조금 떨어졌어요. 양섭님, 요산 수치와 혈당이 조금 떨어졌네요. 요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요산 수치만 6.0 이하로 조금만 더 떨어지게 약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에서 6 사이로 유지하라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잘하실 수 있겠죠? 이 좋은 어떤 그 실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 혼자서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진영님, 4단계 통풍으로 상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때 약을 드시고 발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주 동안 발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계속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예. 이제 요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통풍에서는 요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2주 전에는 9.9였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높았는데 지금 6.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6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그럼요. 예, 더 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풍은 반드시 약을 복용을 하셔야만 치료가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하셔야만 요산을 6 이하로 유지해서 낮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줄이시고 그러면 여기 덩어리들 있던 거, 발에 있는 덩어리, 팔꿈치에 있는 덩어리 이거 다 없어집니다. 1, 2년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듣고 싶으셨던 말을 들으니 정말 표정이 환해지셨네요. 저도 응원할게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제가 거의 12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